속보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만개한 3월의 오사카에서 믿기 힘든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병원 응급실마다 노인 환자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도시인 오사카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위치한 후생노동성의 노인보건과에 근무하고 있는 33세 사유리입니다. 교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소위 일본의 관료 엘리트라고 불리는 후생노동성에 입성하기 위해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본인 대부분은 자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후생노동성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중에 제가 담당하기도 한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후생노동성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 업무이기도 하고요. 워낙 중대한 업무이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몇 명이 그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고 저는 그 업무의 주요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일본 전국의 노인복지 현황을 살피고 해외의 우수 사례를 찾아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8%가 되는 어르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나라보다 노인 공경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큰 무게감을 두고 있죠. 저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하나하나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제가 제안한 일이 추진되어 뉴스에 나오는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랍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게 사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후생노동성에 들어왔을 때도 선배들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었죠.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 수명은 84.8세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의료 시스템은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해 연간 약 15조 엔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3만 개의 노인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들의 품질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건강 장수 100년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기획에 참여한 사업으로 노인들의 영양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첫 해에만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35곳에서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 68%의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제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지 못할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는 겁니다. 일본의 4분의 1이라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지 한참인 이 일본 땅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사실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 뉴스를 보도한 방송국 PD와 미팅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미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아사히 TV의 사회부 담당 타나카 PD를 만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약 1000명에서 1500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있었고 작년에도 이미 약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80%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사망자의 60%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례의 70%가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사카의 한 병원만 해도 올 겨울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입원해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효고현, 구마모토현 같은 온난한 지역에서도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타나카 PD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난방을 충분히 가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요. 특히 독거노인들은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채 부서로 돌아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마모토 과장을 비롯한 모든 담당자들이 모였고 세계 각국의 노인 저체온증 사망률과 대응책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후생노동성 대회의실은 발표 준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각 팀의 발표 내용을 필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유럽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사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도 저체온증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법적으로 주택 단열 기준을 3중창으로 의무화했으며 노인 가구는 난방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았습니다. 북미 팀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윈터 세이프티 프로그램은 노인 가구에 스마트 온도계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복지 기관에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 3년간 저체온증 사망률이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아팀의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노인 저체온증 사망률은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일본은 8.2명인데 반해 한국은 고작 1.1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우리 일본과 기후 조건이 거의 동일하며 노인 인구 비율도 27%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시아팀 책임자의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온돌원 토이라는 한자가 큼직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온돌은 한국 고유의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술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현대 한국에서도 이 원리가 계승되어 주택의 95% 이상의 바닥 난방이 표준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온돌의 3가지 핵심 장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발부터 데워지는 방식은 노인의 혈액순환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닥 난방은 노인의 말초 혈액순환을 최대 23% 개선시켰습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신체는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줄이려 하는데 이것이 저체온증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성이 탁월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자연 대류 현상으로 인해 공간을 균일하게 데웠고 같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일반 난방보다 15에서 20% 적게 소비되었습니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 바닥 난방이 생활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노인들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며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했던 나라가 저렇게 과학적인 시스템을 12년 전도 아닌 오랜 과거부터 가지게 되었을까? 혹시 우리 일본에서 건너간 문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온돌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노인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단지 방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한 것이 죽음을 면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 퇴근 무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한국의 난방 문화에 더 깊은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때 벌써 짐작이나 한 듯. 그래요. 그런 마음이라면 한번 한국에 다녀오도록 하세요. 저는 그렇게 벌써 한국으로 향하는 마음에 이끌리면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괜한 발걸음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실행을 더 늦춘다는 조바심에 무작정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소득을 들고 오기 위해 저는 빠른 동선을 체크했고 과장님에게 그곳의 안내를 부탁할 한국분들도 소개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고 오후에 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온돌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전통 한옥 구조가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궁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는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동시에 3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밥을 짓고 방을 데우며 가축의 먹이까지 데우는 놀라운 효율성이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땔감을 태우면 그 열기가 구들이라는 바닥 밑 통로를 통해 방 전체로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열을 바닥의 돌에 저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깜짝 놀란 것은 전통 한옥의 단열 성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일본의 다다미 구조와 비슷해 보였지만 외부의 찬 공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황토와 볏짚을 이용한 벽체는 외풍을 차단하면서도 적절한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통 기술이 2000년 넘게 발전해 온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을 나와 서울 강남의 현대식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전통 온돌이 현대 주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저에게 지하 보일러실부터 각 세대까지 이어지는 온수 배관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각 세대의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의 보급률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신축 건물 중 98% 이상이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약 30년 전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도 이미 바닥 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본의 유카담보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지만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아 주로 고급 맨션이나 신축 건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의 바닥 난방 보급률은 약 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싼 시스템이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온도를 국가적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관련 부품과 기술이 대량 생산되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관과 단열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설치 비용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감탄했던 것은 온수 순환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은 평균 30%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수준의 따뜻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외곽의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설계된 시설이었습니다. 복지주택의 각 세대는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의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78세의 한 노인분이 들려준 경험담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과 저녁에만 난방을 가동해도 하루 종일 바닥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인 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적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이 차가워지는데 온돌 덕분에 발이 따뜻해져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통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친구는 매년 겨울이 오면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만 본인은 사계절 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경기도 북부의 한 온돌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신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띈 것은 스마트 온돌 기술이었습니다. 노인의 활동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온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현대 기술로 더욱 발전시켜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을 펼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 그 역사와 과학적 원리, 현대적 적용 방식까지 조사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노인 건강과 저체온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첫 주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야마모토 과장과 함께 일본의 주요 건축업체 5곳의 온돌 시스템 구현 가능성에 대한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미츠이 건설, 다이세이 건설, 다이와 하우스, 미시마 건축, 그리고 니온 하우징까지 대형 업체부터 중소 전문 업체까지 다양하게 접촉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며 저는 일본 노인들의 겨울나기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업체들의 답변은 모두 같았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 800만 엔, 750만 엔, 720만 엔. 그 숫자들이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이, 노인 복지 선진국, 일본이 어째서 한국의 2000년 된 난방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방을 데우고, 가축 먹이까지 데우는 놀라운 효율성, 황토와 볏짚으로 외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지혜, 그리고 현대식 온돌 시스템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접근법. 제가 본 한국의 노인들은 겨울에도 활기찼습니다. 발이 따뜻하니 혈액순환이 좋고 관절통도 적고
저체온증 위험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바닥 난방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도입할 수 없다니. 부서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노인 한 가구당 최소 600만 엔이라는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서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하려면 수십조 엔이 필요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일본이 자랑하는 모든 첨단 의료 시스템과 노인 복지 정책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의료기기와 비싼 약품으로 노인들을 치료하기보다 애초에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국은 그 간단한 진리를 2000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왔는데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회보장비로 38조 엔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노인 복지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겨울철 노인들의 체온 유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노인 저체온증 통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매년 1200명의 노인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사실, 그들 대부분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히터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국가적 비극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노인 복지에 쏟아붓는 우리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78세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본에 사는 친구는 겨울만 되면 아프다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일본 노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따뜻함을 한국 노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노인 복지 시스템이 한국의 단순한 바닥난방 하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지만 가장 춥게 사는 노인들이 우리 일본에 있다는 아이러니, 퇴근길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복잡한 해결책만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첨단 기술, 최신 의료, 복잡한 복지 시스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발밑에서부터 따뜻함을 제공하는 한국의 온돌 같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지혜를 그날 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효과에 대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저 비용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내릴 결정일까요? 115조 엔이 넘는 국가 예산을 운용하는 선진국 일본의 모습일까요? 한국의 온돌 문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함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2000년 된 기술이 최첨단 의학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첨단이 아니라도 복잡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좌절감 속에서도 한국에서 본 온돌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일본 노인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온돌은 아닐지라도 그 핵심만은, 그 지혜만은 건설업체들의 견적서를 읽고 있자니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내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온돌 조사 보고서는 이제 먼지만 쌓일 운명이었습니다. 부서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 문제로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기억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치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 저체온증 해결 착수. 기사에 따르면 우리 부처가 노인 저체온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부서에서 온돌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 다른 상급 부서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었나 봅니다.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전 부서 회의에서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두 그 기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존의 난방비 지원 확대와 난방기기 보급 강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온돌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야마모토 과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유리 씨, 그 기사는 상부의 지시로 홍보팀에서 낸 거예요.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죠. 현실과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 사이의 괴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매년 38조 엔이 넘는 사회보장비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800만 엔짜리 온돌 시스템 하나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2000년이나 된 한국의 기술을. 더 씁쓸한 것은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일까요? 매일 아침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노인들의 통계를 받아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1200명,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차가운 방에서 생을 마감할까요? 그들 중 상당수는 온돌이 있었다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한국 출장에서 본 그 활기찬 노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 노인들은 난방비를 아끼며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서 있다고 자부했던 그 나라가 어느새 노인 복지 분야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최첨단 기술이 아닌 그들의 전통 속에 있던 지혜로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이제 단순한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격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운영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퇴근길에 맞는 차가운 밤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 밤 차가운 방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지라는 기사만 내보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우리는 언제쯤 이 초격차를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추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나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부럽고 일본의 현실에 아픈 밤이네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